광개토 태양능 비하고 진경대서 탑비 이 두 비문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400~500년 차이가 있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이제 정한론으로 우리 한반도를 정복하기 위한 그 하나의 방편으로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가공의 학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비문이죠. 그렇죠. 가야 불교라고 하면 이것은 가야라고 하는 그 줄기에서 나왔죠. 또 가야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임나일본부라는 임나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가야다. 그런 얘기가 뭐 워낙 많고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잘못되었다. 몇 가지의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데 이제 4세기에서 5세기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이 능비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 사기와 또 주변국에 있는 역사서에서 빠진 공백을 또 보충해주고 실제적인 고구려의 당시 영토를 알 수가 있고 태왕체라고 하는 따로 그런 체가 있을 정도로 서지적인 가치가 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비석이고 그래서 저는 이 비석을 볼 때 이것이 바로 고구려다. 이 능비가 우리 역사서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참 불가사의하고 그 지역이 나라가 들어서면서 자기 조상들의 뿌리라 해서 그곳을 보호해야 된다. 사람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아주 묵혀버리는 것이죠. 봉금제가 해제가 되면서 농민들이 가서 농사를 짓고 그 와중에 이제 발견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광개토 능비에 대해가 변조됐다는 학자와 변조되지 않았다는 학자 이렇게 나누지만 저는 이제 변조됐다라고 뭐 완전히 확신을 합니다. 그 십몇년조라고 하는 소위 을미년 기사 당시에 임나가라 위치는 어디인가 와서 89년도에 요코이 타다나오가 처음 여기에 대한 해석문을 발표하는 것이죠. 요코이 타다나오가 처음 해석문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 국내에 좀 식견 있는 학자들은 좀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을 걸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한국 역사를 시대 구분할 때 삼국시대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리키는데요. 사실 삼국시대라는 명칭 자체가 520년간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사 지우기의 용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비문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광개토 태양능 비와 진경대서 탑비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가야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그런 책을 펴낸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부산 범어사에서 수행 중에 계시는 도명 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행을 하실 텐데 어떻게 이런 그 역사 관련 서적을 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게 참 불가사의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출가도 제가 출가할 줄을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출가하게 되고 제가 우리 이제 은사 스님께서 김해의 포기당을 만드셨는데 저를 낙하산으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내에서 포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몇 번 도망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계속 김해에 살게 되고 김해에 살다 보니까 가야사 또 연구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문전쟁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내신 이후에 주변의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첫째 놀랍다는 반응. 우리 또 특히 이제 스님들은 제가 사찰 두 곳에 주지이기도 합니다. 또 왔다 갔다 하고 바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범어사 성북박물관 또 소임까지 맡게 되어서 굉장히 바쁜데 그 와중에 어떻게 이 책을 냈느냐.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 경남매일이라는 지역 신문에 매주 칼럼을 썼습니다. 몇 년간 3년 6개월 썼는데 이제 그 칼럼을 모아서 이제 가야 불교 빗장을 열다라는 가야 불교에 대한 책을 썼고 또 광개토 능비에 대해 계속 칼럼을 쓰다가
이 칼럼이 한 30, 한 5, 6회째에서 정리가 됐는데 또 역사 운동하시는 박진무 선생님께서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선생님 좀 더 다뤄주십시오. 이렇게 좀 권청을 해서 또 그분 덕분에 좀 더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그 후반부에서 또 새로운 연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두 군데 절에 이제 주지도 하시면서 또 지금 부산 범어사에서 성보박물관 부관장으로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많이 바쁘시잖아요. 아유, 뭐 바쁘기야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그렇지만은 뭐 바쁜 와중에 또 틈틈이 뭐 어떻게 또 연구할 그런 또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연구하게 되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결론에서 이렇게 보자면 이러한 연구를 하게끔 그동안 여러 가지 퍼즐이나 이런 게 딱딱 준비되고 맞춰졌다. 그리고 제가 모르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아니면 뭐 광개토양능비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스님이 그 자료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인연들에 의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인연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책에 이제 저자 소개란을 보니까 출가를 하시고 예. 10년 동안 이제 수행 정진을 하시다가 예. 이제 가야 불교 때문에 인연을 맺으신 것 같은데 좀 그 역사와 인연을 맺게 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2009년도에 저희 이제 은사 스님께서 김해에 포교당을 이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이제 쭉 살면서 김해 지역에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듣기는 들었죠. 예. 그래도 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가야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서영규 교수님을 한번 만날 일이 있었는데 서 교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 스님 불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가 불사를 하려고 땅을 조금 샀습니다. 갑자기 절 이름 지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절 이름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하니까 또 즉시에 가야정사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당신이 이제 가야대학교의 총장이셨기도 하고 당시에 또 들어보니까 이 지역이 가야권이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후에 이제 좀 고민이 빠진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여정사 주지인데 사람들이 스님 여여의 뜻이 뭡니까? 여성들만 다니기 때문에 여여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가야정사라고 지으면 왜 가야정사라고 지었습니까? 물을 것 같길래 이제 가야에 대한 걸 좀 들여다보니까 이제 가야 불교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 좀 괜찮은 콘텐츠인데 싶어서 이제 좀 연구를 해봤죠. 예.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또 큰 거대 담론이고 해가 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또 동명대학교 장재진 교수님이 또 인연이 되어서 학술대회를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초기에는 학자들을 지원하고 그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이나 외적인 이런 부분만 저희가 담당을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3년간 뭐 거의 저희는 포교당 사찰문을 거의 닫다시피 했었죠. 예. 그때 시간이 많은 관계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뭐 말씀 그대로 이제 가야 불교는 이제 또 가야의 불교하고도 또 연관이 깊으니까 역사하고 뭐 그런 데는 이해가 되는데 예. 이번에 쓰신 이 비문전쟁 책 이거는 이제 광개토 태왕 능비하고 네. 진경대서 탑비에 대한 이제 해석 부분인데 네. 이거는 어떻게 계기가 되신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낸 게 아니고 예. 마치 이런 숙제를 하라고 마치 이 법계에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그 과제를 주셔요. 전에 이 가야 불교에 대해서 부산 불교 방송에서 매주 월요일 한 뭐 15분 정도 박창민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가야 불교에 대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예. 뭐 한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애기감도 거의 떨어지고 그래서 박 기자님이 스님 그러면 임나 일본부 한번 다뤄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가 그래서 첫 그 임나 일본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좀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내가 다음 주에 임나 일본부와
그리고 광개토대왕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책을 보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게 발견이 되고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신 거예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는 가야 불교라고 하면 이것은 가야라고 하는 그 줄기에서 나왔죠. 그렇죠. 또 가야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임나 일본부라는 임나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임나는 가야고 그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가야다. 예.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뭐 워낙 많고 그래 제가 여기에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잘못되었다. 이것은 또 그 근원을 올라가면 결국은 또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최초로 주장한 것을 우리 학자들이 계속 그것을 이어서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예. 그런 모순을 보고는 뭐 좀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뭐 별로 아는 건 없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연구된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셨겠네요. 선행 연구들을. 그렇습니다. 예. 뭐 김병기 교수라든지 뭐 임기중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네. 연구를 쭉 하신 걸로 책이 좀 나오는데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비문전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또 하나가 이제 진경대사 탑비를 같이 이제 또 쓰셨어요. 이 진경대사 탑비에 대한 이제 연구는 뭐 흔히 이제 뭐 불교니까 또 관련성이 있을 것 같지만 네. 그걸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또 이 역사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 임나일본부라고 하면 우리 한반도 임나의 세 가지 근거가 예. 이 광교태양 능비하고 그리고 삼국사기 강수열전 그리고 이제 진경대사 이제 탑비인데 예. 이 진경대사 탑비가 또 원래 김해 지역과 가까운 그 창원에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깊이 연구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뭐 끝으로 좀 훑어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경남매일신문에 칼럼을 한 편 썼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그 광개토 태양능 비하고 진경대사 탑비 이 능비와 탑비 두 개를 이제 같이 다뤘는데 네. 이 두 비문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시간으로 보면 한 400~500년 차이가 있죠. 예. 그렇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상의 소중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이제 정한론으로 우리 한반도를 정복하기 위한 그 하나의 방편으로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가공의 학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비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또 우리 스님들이 한자를 조금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둘 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악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하나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선 이제 광개토 태양능비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능비가 어떤 성격의 비문인지 좀 그 언제 누가 세웠고 뭐 이런 얘기를 좀 개략적으로 해 주시죠. 예, 이 능비가 있는 곳은 압록강 건너가면 그 옛날에 고구려의 국내성 수도였다는 지반 지역에 이제 통구라고 하죠. 지반 지역에 있고 세운 사람은 광개토태양의 아들인 장수왕이 광개토태양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2년 이후에 만으로 3년상을 지내고 이 탑을 서기 414년에 그렇게 세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개토 태왕에 대해서는 이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도 이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 능비에 기록된 것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가치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능비의 가치에 대해서. 삼국사기의 글자수보다도 많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돼 있고 몇 가지의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데 이제 4세기에서 5세기 이제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이 능비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삼국 사기와 또 주변국에 있는 역사서에서 빠진 그런 공백을 예. 또 보충해주고 광개 토양이 폐려라든지 북쪽으로 이렇게 또 영토를 넓히신 거라든지 또 남쪽으로 넓히신 거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고구려의 당시 영토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글씨체가 굉장히 웅운하고 글씨가 힘이 있고 그래서 광개토 태왕체라고 하는 따로 그런 체가 있을 정도로 또 그런 서지적인 가치가 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비석이고 그래서 저는 이 비석을 볼 때 야, 이것이 바로 고구려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석 자체로서 그냥 고구려의 정신이 느껴지는 거네요. 예, this is 고구려입니다. 예. 이 비석이 원래 이제 오래전부터 발견이 됐다면 사실은 광개토 태양능비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414년에 건립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기록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역사를 가장 오래전에 기록한 문헌으로는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삼국사기 같은 건 12세기니까 근 700년 가까이 앞서는 기록들이잖아요. 근데 이 비문이 이렇게 늦게 발견되고 공개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능비가 우리 역사서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참 불가사의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그 묵혀 있다가 세종대왕 당시에 또 그런 기록에 보면 일부 보이기는 해도 뭐 사신들도 왔다 갔다 하다가 보기는 했는데 그 금나라 황제에 비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자세히 이제 보지 않았고 그 지역이 옛날에 청나라 또 이제 금나라 시대 이후에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자기 조상들의 뿌리라 해서 그곳을 보호해야 된다. 일종의 이제 봉금제라 해가 그쪽을 사람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아주 묵혀버리는 것이죠. 뭐 일설에는 자기네들이 위험하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밀림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출입도 하지 못하고 해서 발견 안 되고 있다가 봉금제가 이제 1700년대 중후반에 해제가 되면서 농민들이 가서 농사를 짓고 또 밀림에 나무도 베고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발견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발견되고 나서 일제에서 그거를 이제 일본 열도로 이제 반출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광국이라고 하는 집안 천지사가 있을 때인데 당시에 일본 57연대장 오자와 토쿠헤이라고 하는 군인이 이것을 일본으로 이제 반출해 가려고 했는데 오광국이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못 실어 가게끔 연례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지어서 이제 보호하게 됐죠. 그때 만약에 실려갔다 그러면 뭐 광개토양에 관한 그런 기록이라든지 역사적 그런 유물은 완전히 훼손되거나 사라졌겠죠. 그렇겠네요. 지금 이제 비문의 글자 수를 가지고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뭐 1775자냐 아니면 1802자냐 아니면 4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이제 방대한 글자 수를 가지고 있는 비문인데 이번에 이 책에서 다룬 어떤 내용들은 주로 어디에 이제 중심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네, 우리 광개토 태왕능비라고 하면 소위 신면연조라고 하는 또 신면연조의 도예파 부분. 그래서 크게는 광개토 태왕능비에 대해가 변조됐다는 학자와 변조되지 않았다는 학자 이렇게 나누지만 저는 이제 변조됐다라고 뭐 완전히 확신을 합니다. 그 변조됐다 그러면 어디에서 변조됐느냐? 그 신면연조라고 하는 소위 을미년 기사 그리고 경자년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뭐 여러 곳의 변조의 그런 흔적들이 있었고 또 임나의 위치에 관한 그런 부분 당시 그 임나가라 종발성이라고 할 때 그 당시 임나가라의 위치는 어디인가 뭐 이런 부분 뭐 국광산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할 때 국강이라고 할 때 이 강자도 보통 지금은 언덕강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북극성 강자 원래의 강자를 써야 된다. 뭐 이런 또 주변적인 그런 연구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능비가 1884년이죠. 그때 이제 그 일본 사카와 중이한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예. 그것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것은 5년 뒤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889년에. 예. 그때 이후로 이제 국내외 학계에서 이 광개토 태양 능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을 텐데 네. 그 흐름들이 좀 어땠습니까? 1876년도에 이제 중국인 관을산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예. 그리고 1880년대에 일본 참모부무에서 밀정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카와 중이죠. 그리고 사카와는 1883년도에 이 소문을 듣고 집안 현지에 가서 1년 후 84년도에 탁본을 입수해가 85년도에 일본으로 가져가고, 가져가서 89년도에 요코이 타다나오가 처음 세상에 여기에 대한 해석문을 이제 발표하는 것이죠. 예. 요코이 타다나오가 처음 해석문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 국내에 좀 식견 있는 학자들은 좀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십매년 기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가 십묘년에 바다를 건너가서 백잔 신라를 송민호로 삼았다.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였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창강 김태경이라는 분이 그 현지에 가서 또 비문 연구를 하고 했지만 이제 확실한 그 변조의 증거는 못 밝혔고, 이제 1930년대 말 후반부쯤에 정인보 선생님께서 위당 정인보 선생님께서 이 십묘년조의 주어가 왜가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니고 생략되어 있지만은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고구려 주어서를 들고 나오면서 좀 문제를 이제 삼았죠. 예. 그러나 그 정인보 선생의 설도 뭐 여러 가지 지문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정인보 선생의 설도 나중에 이제 묻혔는데, 정인보 선생 이전에 운초 개연수 선생께서 이 집안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제 2번이나 보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인보 선생 뭐 쭉 내려오다가 제1사학자 이진희 교수님,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왕궁군, 또 일본에는 또 일본의 다케다 육기오 이런 군의자들이 이제 계속 연구를 했었죠. 제가 추려 보니까 뭐 논문은 뭐 거의 1000여 편 삼국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그래도 대표적인 분들은 한 10여 분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나름 다 또 의미 있는 연구를 하셨지만은 제가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좀 부분적인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저의 또 새로운 연구를 한번 이렇게 내놔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 신문에서도 1900년대 초부터 이제 그 광개토 태양능비가 변조가 됐다, 석회를 발라가지고 뭐 이런 기사도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 스님께서는 이 능비가 변조됐다고 확신하는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거가?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00년도 초부터 석회를 발라 여기에 변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니까 1900년대 초가 아니고 애초에 발견하고 난 이후에 요코이 타다나오가 세상에 발표한 그 해석문 그 자체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변조는 애초부터 이제 변조가 됐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그 쌍구과목본 원석 탁본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건데, 뭐 이거하고 좀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집중 연구하기 전에 이전 선행 연구자들, 저 전북대 이제 김병기 교수님 책도 보고 또 이영구 교수님 책도 보고 하면서, 요거는 이영구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변조를 밝힌 것은 중국의 사학자 왕건군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만 외계라고 되어 있죠. 왼편에. 요게 이제 최초의 그 요코이가
가져온 그 쌍구 과목본이라고 하는데 예. 저기 보면 분명히 외만 외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981년도에 중국 정부에서 예. 주운태라고 하는 최고의 탁본가를 시켜가지고 정밀 탁본을 합니다. 예. 외구 예. 그리고 중간에 저 세 번째 글자는 좀 희미하고 밑에는 우리가 무너질 괴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 주운태 탁본이 왜 가치가 있는가 하면 저기에 바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일본 참모본부가 변조를 위해가 칠해놨던 그 석회가 이제 방락되는 것이죠. 아, 떨어져 나갔군요. 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원문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능비 연구를 할 때는 시간적인 그 개념으로 옛날 것이 정확하고 후대의 것은 부정확하다 이런 게 아니고 탁본으로 보면 예. 오히려 후대의 탁본이 더 정확합니다. 원래의 탁본에다가 거기에 변조를 석회로 칠해가지고 변조를 했고, 예. 근데 석회가 떨어져 나오면서 원래의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변조했다는 하나의 또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조를 확신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이제 책에서 한 5가지 말씀을 하셨던데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광개토 태왕 능비는 예. 광개토 태왕께서 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의 흐름인 편년으로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신묘년 기사의 경우 사실은 우리가 신묘년 조라고 하지만 이 용어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묘년 기사가 나오는 것은 신묘년에 나오지 않고 을미년에 나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세제 을민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묘년 기사가 쭉 나옵니다. 예. 그리고 편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 편년 당년에 기록하지 3년이나 4년이나 이렇게 이후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신묘년조는 을미년이라고 하는 4년 이후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묘년 기사에서 외가 바다를 건너가서 백제와 신라를 격파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도예파하고 송민호를 삼았다라고 하는데 이 광교태양 능비 전체의 기사에서 외와 백제가 사소한 충돌을 했다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함께 연합하고 서로 한 통속이지 적대적인 관계라고 볼 만한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신묘년 기사에서는 당시에 외는 백제보다 훨씬 국력도 작았는데, 그리고 백제가 상국이고 어떻게 보면 외는 그 하국 정도 그래 되는데 작은 나라가 그것도 그 당시에 대단한 백제를 또 백제뿐만이 아니고 신라까지 그렇게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변조 왜곡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당시에 그 백제와 외가 신라의 신빈이 되었다라는 그런 근거가 문헌에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변조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백제와 신라가 왜 신민이었던 문헌적 기록이 없다는 거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 증거들을 통해서 확신을 하시나요? 문맥이 안에서 보면 우리가 그 비문이라고 하면 이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이 광교태양 능비는 어떤 그 형식이 있습니다. 영랑 몇 년에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명분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대국이기 때문에 대국이 소국을 치려면 반드시 어떤 명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이 있죠. 뭐 전쟁을 했다. 그 다음 또 결과가 있습니다. 전쟁 후에는 우리가 승리했는데 이제 적이 항복했다. 또 뭐 어떻게 했다. 이제 태왕께서는 너그레 용서하셨다. 뭐 이런 식의 그 일종의 패턴이 있는데 이 신묘년 기사에 오면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죠. 뜬금없죠. 뜬금이 없습니다. 갑자기 뭐 얘가 주연으로 툭 튀어나오고. 그런데 참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고등학생 정도의 문해력이라면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 사학계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 도예파 부분 또 이 광교태양 능비에 변조가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증거로 봐서는 반드시 변조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뭐 실력이 없어가 우리가 아직 이 비문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해석을 못한다.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변조한 대표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을미년조인데, 예, 네, 을미년조의 토해파, 네, 그리고 병신년조의 토리 장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자년조의 외구 이제 굉계라고 하는 부분,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을미년조 도해파는 뭐 많은 분들이 연구했지만 병신년조의 토리 장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연구를 안 했고 이제 돌아가신 유성국 박사님 그리고 이창구 박사님이 여기는 리가 아니고 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경자년조의 외구 그리고 결락자 하나 있고 세 번째 괴인데 대부분은 지금 외구 대괴로 이렇게 많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죠? 맞습니다. 예, 이제 대자 저것을 최초로 얘기하신 분은 중국의 왕건군인데 지금은 모든 학자들이 예외 없이 저 세 번째 글자를 대자로 다 제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자 위에 가로지르는 우리 민간머리 면 내지는 간머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대자를 저렇게 작게 쓰지 않죠. 예. 우리가 대자를 쓴다면 중간에 크게 이렇게 쓰는데 대자 위에 민간머리면이 있고 그 밑에 대자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굉자 우리가 굉장하다 할 때 클굉자 또 내지는 우리가 완벽하다 할 때 완자 그래서 이 두 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이제 대조해보고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굉자다. 그럼 왜 저 글자를 변조했을까라고 또 생각해 보니까 임나 일본부를 정립하려면 세우려면 예, 당시에 외가 우리 한반도에서 폐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 외구가 크게 괴멸되었다. 뭐 이런 식의 저 해석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었겠죠. 예. 그래서 외만 외계. 근데 저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가 가득 차고 외가 괴멸되었다. 보통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쓸 때는 주어와 목적어를 같이 쓰질 않죠. 예, 뭐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를 이렇게 하지. 내가 나에게, 내가 나를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것은 구조적으로도 외만 외계는 잘못되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드러났었죠. 예.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연도마다의 주요 기사에서 핵심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변조가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지금 앞에서 강조했던 것이 이제 신묘년 기사인데 이 연표를 통해서 이 신묘년 기사가 뭘 얘기하고 또 을묘년 기사가 뭘 얘기를 하는지 우선 큰 흐름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광개토태양의 그 지구위로부터 붕어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게 지금 태왕 능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갑술년에 이제 탄생을 하셨고 18살 때 즉위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묘년조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신묘년에 외가 뭐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병신년에 이제 태왕이 해결했다 이런 식인데 신묘년에는 뭐 고구려와 그런 문제가 일어날 그런 계제가 없습니다. 신묘년에는 바로 태왕께서 즉위한 해고 그리고 이제 4년 이후에 을미년에 비려 정벌하고 저 해에 도해파라고는 신묘 기사가 나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세제을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신묘년 조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병신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을미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거죠. 을미년에 백제와 외가 연합해서 약한 신라를 공격한 것이죠. 그 신라가 이제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1년 후인 병신년에 태왕이 가서 토외 장국, 외와
백제를 예. 토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병신년에 보면 왜가 완전히 백제가 피해가지고 백제가 이제 그 광개토 태왕한테 충성맹세를 하는 충성맹세를 합니다. 예. 충성맹세를 하고 그랬는데 또 몇 년 지나가 기해년이 되니까 또 백제와 왜가 화통을 합니다. 거죠. 예. 여외 화통이라고 해서 예, 연합을 왜와 해서. 다시 화통을 해가지고 신라를 또 공격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의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신라가 다급해가 이제 평양에 마침 순시 잡았던 태왕한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막 지금 왜구하고 와가지고 뭐 성을 무너뜨리고 막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니까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경자년에 태왕께서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구원해 줍니다. 예. 자, 저 구조가 보면 1년 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다음 해에 을미년에 문제가 일어나면 병신년에 해결하고 기해년에 문제가 일어나면 경자년에 해결하고 이게 당연하죠. 예. 그런데 우리 기존에서는 신묘년에 일어난 문제를 병신년에 해결했다라고 하는 전혀 논리가 맞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작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복잡할 게 아닌데 예. 이제 일제가 저것을 변조하고 해석을 비틀고 하면서 이제 복잡하게 돼버렸고 이후에 연구자들도 굉장히 이제 혼란이 일어나고 헷갈리게 돼버린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소위 지금 그 광개토 태왕께서 즉위한 해인 신묘년, 그게 이제 서기로는 391년인데 예. 그 신묘년 기사가 예. 소위 말해서 신묘년조라는 기사를 쓰지만 예. 지금 이제 책에서는 을미년조의 기사에 신묘년 관련한 기사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존 해석과 지금 해석의 어떤 차이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죠. 1889년에 이제 처음 발표한 요코이 타다나오 예. 이 사람의 해석을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그 신묘년 관련한 기사를. 예. 백잔 신라 구시 송민 유래 조공 이외이 신묘년내 도해 파 백잔 땡땡 신라 이위 신민. 백잔과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송민이었으며 전부터 조공을 왔다. 이제 조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예.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과 땡땡 신라를 파고 신민으로 삼았다. 자, 이 백잔과 신라는 고구려 송민이며 조공을 왔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사전적인 예. 설명도 없이 갑자기 왜가 바다 건너와 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파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게 이제 신묘년 기사잖아요. 예, 예. 요 신묘년 기사가 서기로는 391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 문장이 소위 말하는 지금 주장하시는 대로 395년 을미년조를 이야기한 뒤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예. 갑자기 3, 4년 전으로 뛰어서 신묘년 기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의 원문 예. 예, 그걸 보면 이 문장이 대조해 보면 예. 왜 문제가 있는지 예.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발표한 요코이 타다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공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개연수 선생께서 예. 1898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까? 개연수 선생님은 이제 도예파 부분을 예. 그대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고 풀이를 보면 백장과 신라는 내적부터 우리의 송민으로 조공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의 하는 것은 고구려죠. 예. 그러니까 왜가 신묘년에 침범해오니 바다를 건너가 깨뜨렸다. 즉 이제 연침이라고 이제 이래 쓰죠. 예. 그 쭉 백잔이 외를 끌어다가 신라를 침노하니 왕이 말씀하시기를 모두 우리의 신민이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해파라고 하는 저 부분을 두고 풀면 계속 어떤 내적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고 문장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 지금도 보면 개연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제 소위 지문이라고 하는 예. 설명하는 부가적인 설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태왕의 능비는 명기 훈적이라 해서 훈적비입니다. 예. 공적비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락 몇 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다 이렇게 그 훈적을 쭉 기록했는데 복잡할 게 전혀 없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누구인가 또 내지는 지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정도의 글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왕건군도 굉장히 지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개연수 선생의 해석은 우선 고구려를 주어로 계속 쓰고 있는 것은 하나의 발전된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인보 선생께서 1930년대 해석한 건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정인보 선생님도 이제 고구려 주어설인데 이제 고구려를 이렇게 생략된 걸로 봐가지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 저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보면 그런데 왜가 십여년에 오니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 왜를 격파하였다. 이제 저걸 보면 고구려가라는 주어도 있고 왜를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어와 목적어를 저렇게 다 생략해가 지문으로 하는 경우가 한문에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이제 백잔이 외와 통하여 신라를 침략해 신민으로 삼았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이후에 저는 외침이라고 했는데 예. 연침이나 외침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해석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왕건군 중국의 학자가는 조공설로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저 풀이를 보면 백제와 신라는 과거 우리 고구려의 속국이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공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십여 년부터 외구와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를 쳐서 그대로 신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구와 백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이고 능비 전체를 통해서 봐도 한 번도 서로 부딪힌 적이 없고 이 이후에도 예. 계속 연합해가지고 뭐 신라를 치든지 고구려가 막 이제 대항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유독 신묘년에 갑자기 왜가 백제를 쳤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내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면 이제 그때부터라고 해가 조공에 대한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예. 저것은 이제 왕공군의 그런 이제 개인적인 추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학자의 해석은 요코이 타다나오의 해석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그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손영종 교수 해석이 있네요. 네, 이제 북한의 손영종 교수의 해석인데 백제한 신라는 옛적에는 송민이었고 전부터 조공을 바쳐왔던 것인데 백제의 책동으로 외가 신묘년에 왔으므로 고구려 왕은 폐수를 건너가서 백제한을 치고 동쪽으로 신라를 초유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여기 이제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게 도해파가 아니고 도폐파라고 해서 예, 저 바다 해가 아닌 저 폐를 이제 폐수로 본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그 예성강을 폐수로 보지 않습니까? 예. 폐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뭐 있죠. 다양한 해석이 있죠. 예. 여기에도 지문이 이렇게 들어가고 저 도폐파라고 하는 저 부분에 있어가 완벽한 그런 좀 설득력 있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저자께서 이제 그 해석한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원래 해자가 있는 부분은 이파 이렇게 보고 예. 결락자 두 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백잔 뒤에 저거는 외침으로 보고 그다음 병신연기사에서 마지막에 토벌장국이라고 하는 것은 토외장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구를 했습니다. 십여 년이 광개토 태양의 적인년이 있고 광개토 태양은 그 삼국사의 기록에도 보면 벌써 왕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용감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왕의 훈적을 기록한 국가적인 사업에서 만든 비인데 그게 종선을 벗어나 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러면 1800여 자 모든 글자가 종선을 벗어나 있지 않은데 예. 해자 한 자만 그렇단 말입니다. 예. 변조가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고